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가 아는 만큼 성장한다.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진작에 내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늘 드는 게 이 어린이 건강 딱 그 시기에만 할 수 있는 키 성장이라든지 다른 두뇌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제가 공부할 때마다 '아 쪼끔만 빨리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과 후회가 남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진 님이라든지 뭐 다른 분들 아이를 키우고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바로 성장입니다. 똑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먹는 영양소가 어디에 쓰이는지 정말 다른 게 이제 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장기 아이가 아프면 이 아이의 모든 그 에너지,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생존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으면 성장하기가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충분한 영양이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가 크다 보면은 아프기도 하잖아요. 아프기도 하지만 충분한 영양이 있으면 생존과 성장까지 모두 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성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기의 그 성장 특징을 보면 일단은 시기마다 특징이 다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태아기에서 이제 출생했을 때 평균적으로 50cm 정도의 키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생 후 1년 동안 25cm, 그 이후 2세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 또 1세까지 12.5cm, 그 이후 3세, 4세까지는 약 7cm 매년 이렇게 자라다가 사춘기,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이제 키 성장이 멈추게 되는데 여기서 딱 봤을 때 모든 성장에는 최적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키 성장밖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은 눈의 성장, 그리고 두뇌의 성장, 그리고 생식기의 성장, 다 다른 속도와 방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파란색 곡선이 신경형 성장입니다. 이 신경형 성장이 뭐냐면 두뇌 성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형 성장이 보면 가장 가파른 속도로 훅 빠르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보면 8세까지 급성장하면서 10세가 딱 되면 뇌의 신경세포의 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즉 뇌의 용량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릴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뇌 성장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 자극과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영양이 제대로 채워지고 우리가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성장은 각각의 다른 그 속도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는 영양과 자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신경형 성장이 집중되는 만 6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 3세까지 두뇌의 50%가 발달합니다. 그리고 만 6세가 되면은 두뇌의 80%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런 두뇌 성장에 따른 자극, 뭐 오감 교육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촉감놀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런 두뇌에 줄 수 있는 자극과 그다음에 풍부한 그 영양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똑똑한 나이로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공부를 많이 시키는 게 아니라 이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래서 이 3세 때 우리가 어떤 습관과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어 전생에 걸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선조들의 그런 속담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장해 봤을 때 또 키 성장을 놓칠 수가 없는데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우리가 막연히 생각했을 때는 부모 키가 아이들의 키가 된다라고 믿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사실은 키 성장에 미치는 유전적인 요인은 23%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7%가 환경적인 요소인데 그 환경적인 요소에 들어가는 게 영양, 운동, 수면, 그다음에 기타의 환경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농구 선수의 아이들이라든지 그런 배구 선수의 아이들 키가 필요한 그런 운동 선수의 아이들 자녀들의 키를 보면 다 크잖아요. 그럼 정말 유전적인 요소들이 필요가 없는 더 그렇게 작게 되나? 의심이 사실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다른 연구 결과를 봤더니 성장기의 그런 발달에는 환경적인 유기전적인 요인들이 정말 중요한데 생애 주기에 따라서 그 두 가지의 영향력이 정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그 성장기에 봤을 때 유전적인 요인들은 청소년기까지,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늦은 청소년기까지 유전적인 요인들은 영향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적인 요인, 그런 뭐 영양이라든지 수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춘기 이전 8세에서 12세까지의 키 성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에이 그러면 유전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하네.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사춘기 이전까지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영양이라든지 수면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질 좋은 영양소를 주게 되면은 어 그런 환경적 영향의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기에 영양소라든지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우리 성장기에는 급성장기, 성장의 골든타임이 몇 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급성장기는 사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기에 있을 때가 가장 큰 급성장기입니다. 그래서 임신 중에 그 임산부는 정말 좋은 거 많이 먹고 골고루 영양소를 많이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정서적 안정이 가장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50cm로 태어나는가 52cm로 태어나는가가 정말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 1 세까지는 그 25cm, 만 2 세까지는 12.5cm, 만 3세 이후부터는 1 년에 5cm에서 6cm 정도 자라기 때문에 가장 많은 성장이 있는 시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는 초등 고학년에서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이 사춘기 전후로 해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장 속도와 크기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급성장기에 우리가 엄마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부모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쪼끔 달라지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할까 보면 사실은 성장 요건의 가장 중심에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뼈의 성장판에 작용을 해서 뼈의 부피와 길이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많이 분비되는가가 사실은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장 호르몬이 예전에는 그 숙면을 취했을 때 가장 많이 분비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인제 알게 된 거라고 하는데 운동 후에 극도로 인제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더라 알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성장 호르몬의 분비는 어쩌면 그 운동과 숙면에 성장 호르몬 분비시키는 거 맞는데 그 이전에 이거는 조건이라는 거죠. 어떤 조건이 뒷받침되어야 하냐면 신체를 채워내는 그런 영양소가 할 때 이 성장 호르몬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영양적인 부분을 한번 봤을 때 지금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실은 못 먹어서 안 생긴다 키가 안 큰다가 아니라 열량의 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탄수화물의 이 과잉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해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먹는다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고열량은 비만을 유발하게 하고 이 비만 자체가 성장 호르몬을 만들고 자극시키는 IGF-1이라는 호르몬 증가를 어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저해해서 성장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열량을 골고루 그러니까 적정량의 열량을 섭취하고 또 다른 영양소들을 골고루 줘야 된다는 거죠. 연령별 영양소의 권장 섭취량을 한번 봤을 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조금 다르지만 너무 작게 먹어도 안 되고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량 9 세에서 10세 남자아이는 뭐 2,000 에서 2,500 칼로리, 여자아이는 1,800 에서 2,000 칼로리 요렇게 되어 있는데 15% 이하로 섭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20% 이상 하게 되면은 또 인제 과체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요 상태의 열량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양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충분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단백질이 인제 충분한 아미노산의 공급이 성장 호르몬의 분비의 요건을 만들어지게 하는 건데 이 그 특히 아미노산의 종류 중에서도 류신, 알린, 그다음에 이소류신, 특히 알리신이라는 이 그 아미노산이 성장 호르몬을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신경 전달 물질과 이런 호르몬들은 단백질 기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단백질이 있어야지 건강하고 뇌 성장도 좋게 하고 키 성장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을 오
원활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일 단백질 보충량은 체중당 1.5g을 곱하는 거죠. 네, 그 정도의 충분한 양의 단백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이라는 게 꼭 그런 그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지 뭐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뼈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료가 되기도 하고 전 우리의 신체 구성 요소 중에서 단백질이 없으면 사실은 절대 만들어지지가 않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 조금 더 신경 써서 먹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문헌에서 보면은 고용량의 비타민 D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비타민 D에 대한 그런 정보가 많이 없었죠. 왜냐하면 보면 비타민 D가 생기잖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사실 최근에는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이나 어른들까지 보면 전 연령대에 걸쳐서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 비타민 D의 역할은 뭐냐면 IGF-1이라는 그 호르몬, 성장 호르몬을 만들게 하는 호르몬 수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에는 반드시 고용량의 비타민 D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비타민 A도 청소년기에 굉장히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인데 비타민 A의 역할도 정상적인 세포 분열, 그다음에 네, 세포 증식을 하게 되고 점막을 튼튼하게 하면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도 성장기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혹시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C는 굉장히 흔하게 우리가 과일이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여러 종류에 있어서 우리가 섭취가 굉장히 쉬운 비타민의 종류인데 특히 비타민 C는 청소년기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한 영양소로 이렇게 밝혀진 거라고 합니다. 그게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 몸에서 끊임없는 활발한 대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렇기 때문에 활발한 대사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많은 유해산소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기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 비타민 C 항산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것도 역시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되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그 성장 호르몬에 있어서 우리가 숙면을 취했을 때 그 비타민 C의 비타민 C가 성장 호르몬의 그런 최대 분비량을 늘리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했을 때 비타민 C가 있어야지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린이의 성장과 이제 영양에 봤을 때는 단백질과 아미노산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 특히 그 두뇌 성장에 있어서는 그 오메가3 그다음에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이 어떻게 하면 잘 분비될까? 그런 또 환경적인 요인을 봤을 때 빠지지 않는 게 이제는 첫 번째가 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연구에서 봤을 때도 그런 그 유산소 운동 중심의 운동 프로그램이 성장 호르몬을 증가시키고 특히 그런 성장판을 자극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 아이들이 이제 비만을 예방해서 성장수축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은 절대 필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라는 한번 연구를 해봤다고 하네요. 그렇게 봤을 때 좋은 운동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운동. 지구력 운동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구력 운동을 30분 정도 했을 때 그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최대 심박수의 70%까지 높여서 뭐 운동을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 나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아이들이 노는 거에 있어서 뛰어노는 거에 있어서 뭐 최대 심박수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자들이 하는 말이 그냥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놀 수 있는 시간을 30분 이상 확보해줘라. 그게 가장 좋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하고 특히 운동과 학습에 있어서 요즘 학교에서도 고등학교도 보면은 체육 시간을 그렇게 아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아요. 열심히 이제 하지 않고 부모들도 운동할 시간에 공부를 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우리나라의 이제 지도 방법 중에 사실은 조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한데 그 최근에 우리가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라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청소년기의 기능적인 부분,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
통틀어서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근육에서 나오는 그런 호르몬들이 3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지 중에서 7가지만 이제 확인된 거죠. 우리의 이제 인체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이 7가지다라고 이제 확인된 게 그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이제 그리고 분비되는 호르몬 7가지 중에서 이제 2가지를 한번 보면 BNBF라는 물질이 분비가 되었을 때 뇌 피질 보호를 하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한다. 그리고 혈관 크기를 증가시킨다. 신경세포 성장 촉진을 그래서 연결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혈관의 크기라는 거는 기억력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했을 때 기억력이 더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면. 그리고 이제 아이리신이라는 그런 물질은 뇌의 인지력을 향상시킨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사고력이라든지 학습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인지력인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한 아이와 운동을 하지 않은 아이의 학습력을 봤을 때 5시간 그냥 공부만 한 아이보다 4시간 공부하고 1시간 운동한 아이가 훨씬 더 학습력이 높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을 병행하고 근육을 만드는 그런 습관들이 어릴 때부터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전생에 있어서 인지력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건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과 이제 수면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수면의 그런 생리 주기 그러니까 내 하루에 있어서 내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80% 정도. 그런데 우리가 뭐 10 시부터 2 시까지는 꼭 자야 돼. 그때 성장 호르몬이 정말 많이 나와. 이렇게 하지 마. 그 수면을 하는 시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얼마나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인가 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7시에 잔다고 치면은 7시에 수면을 취하면 사실 다른 가족들은 그 시간대가 이제 생활을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수면에 취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이 아이가 12시에 잔다. 그러면 수면을 되게 잘 취하게 수면에 잘 들겠죠. 그러면 이 아이는 성장 호르몬을 되게 분비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는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라 수면을 얼마나 잘 취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이런 평생 건강 습관을 길러주는 거 정말 중요한 게 어 그 키 성장을 이 요즘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센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수면을 위한 그런 수면을 성장을 위한 수면 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뭐 한의원에 가면 영양을 챙겨 주기도 하고 무슨 운동센터에 가면은 키 성장 운동 프로그램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각각의 영역에 맞는 게 한 가지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의 키 성장은 영양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수면 관리도 필요하고 운동도 필요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하고 이게 복합적인 것들이 다 인제 이루어져야지 건강한 키 성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어쩌면 뉴트라이티가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티에는 건강 성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체성분 분석을 하는 거, 엑스바디를 해서 체형 분석을 하는 거, 비유노라고 해서 뼈 나이를 이제 분석해 주는 프로그램, 그리고 운동 역량, 운동 수면, 건강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맞춤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잉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마이랩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고 뷰노, 그다음에 인바디, 엑스바디, 땡큐 지수까지 인제 분석할 수 있는 건강 성장 종합 분석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아미만의 그런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번 살펴보면 일단 우리 장내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지 알아보는 거는 어린이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드로이랩을 한번 신청을 해 보시면 해서 프로그램을 받아 보시면 그 우리 장내 미생물에는 성장에 관련된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어 분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을 받게 되면은 성장 관련된 미생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피부 관련 장내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부 트러블이 있거나 아토피성 피부가 있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조절해 주는 것도 장내 미생물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우리가
어, 이런 미생물들이 더 좋아지게 만드는 유산균을 처방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있고 보면 성장 관련, 체지방 조절 관련 미생물, 면역 건강 관련 장내 미생물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이것들을 더 이제 좋아지게 만드는 맞춤형 맞춤형 유산균을 처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바디 측정을 할 수 있는데 어린이에게 맞는 인바디 측정 그리고 청소년기에 맞는 인바디 측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아이가 지금 어떤 비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양 지수가 지금 단백질은 얼마큼인지, 물질은 얼마큼인지, 그리고 체지방은 얼마큼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바디라고 해서 자세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아이들의 그 자세를 보면 사실은 정말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같은 자세로 있는 거죠.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고 PC를 쳐다보고 있어서 성장기 아이들의 그런 척추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되게 그 많은 아이들이 조금 문제점이 많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골격 자세 체형을 분석하는 게 엑스바디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 이 아이가 어깨가 어떻게 틀어져 있는지, 목은 얼마큼 나와 있는지, 그다음에 척추는 얼마큼 바르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바른 자세를 습관화하게 하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 처방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근골격들이 틀어졌을 때 굉장히 많은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는 골 연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장판 검사를 하면 보통 손가락의 마디를 이제 엑스레이로 찍게 되면은 연골의 상태를 봐서 성장의 가능성을 보게 되는 건데 이제 뷰노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뼈 사진을 가지고 이 아이의 뼈 나이가 얼마인지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게 뷰노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되게 많은 돈을 지불해야지 이제 받을 수 있는 거를 그 센터에 가시면 이거를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NQ 영양 지수라고 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너무나 쉽게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죠.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 대부분의 식품들의 첨가물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불균형적인 그런 음식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을 해서 자기가 실천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영양 지수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식습관이라든지 식행동을 검사를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건강 성장 플랫폼을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앱만 열면은 누구나 이것들을 스스로 보고 체크하고 운동하는 것도 체크하면서 스스로 이제 아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예약부터 데이터 관리, 맞춤 솔루션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그로잉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정말 아메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리고 정말 어린 성장에 있어서 그런 다각적인 부분들을 다 관리해 주는구나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성장에 있어서 필수 영양소를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사실은 필요하지 않은 게 없겠죠. 왜냐하면 비타민이나 영양소라는 게 사실은 다 같이 시너지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면 비타민 A가 필요하죠. 눈 건강이라든지 상피세포 성장 발달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체내 에너지 생성을 하고 대사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는 결합 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고 아이들의 그런 원활한 대사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로부터 이제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의 성장에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라고 아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E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요오드, 철분, 아연, 칼슘, 마그네슘 있는데 다 이제 정상적인 세포 분열, 그다음에 체내의 그런 산소 운반에 필수적인 철분, 그리고 칼슘은 신경 전달과 근육 유지에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뼈와 치아 형성에 굉장히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칼슘의 1일 권장량을 봤을 때 사실 그 나이대별로 필요한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1일 권장량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사실 굉장한 오류가 있는 거죠. 유아기에는 700mg 정도, 아동기 9세에서 11세는 800mg 정도, 급성장기인 청소년기에는 1000mg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우유 3팩, 그래서 5팩까지 다 다른 거죠. 그렇게 다 하루에 이걸 다 먹을 수 없으니 우리는 어, 그 서플리먼트라는 그런 영양제로 권해줍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키성장이든 우리가 근육을 만들든 몸의 장기를 만들든 호르몬이나 혈액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일 단백질 영양 섭취를 반드시 지켜서 해주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오메가3는 구원의 건강에 있어서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영양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지방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이제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이고 신경세포의 구성물질이고 대뇌 피질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오메가3를 태아에 있을 때부터 만 10세까지 꾸준히 먹이고 넘칠 정도로 먹여주는 게 나중에 학원비 아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일수록 정말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일 수 있도록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프로바이오틱스, 내 장기 속에 내 장에 어떤 미생물이 있는가, 성장에 필요한 유전균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역력에 있어서도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 뉴트라이트에서 봤을 땐 뉴트리키즈 비타민 무기질, 그다음에 뉴트리키즈 단백질, 오메가3 젤리, 칼맥디, 비타민 C, 그리고 그로인백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 아이들에게는 더블엑스, 그다음에 뉴트리파이트 프로틴, 칼맥디, 눈 건강과 두뇌를 위한 DDH, 그다음에 아세로라 C, 마찬가지로 마이랩, 그리고 우리 몸의 70%는 좋은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물이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피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